어제 그 신안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으셨나요? 다구리? 다구리라는 건 안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다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 때 있었던 얘기니까 그냥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이 4명의 쇄신 대상을 발표하자 비대위 회의에서 몰매를 맞았다. 그런데 윤희숙 위원장의 표정을 보면 크게 개의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는 와중에 이렇게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어떤 상황에서 불만이다? 반발이 없으면 혁신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반발이 지금 우리가 해오던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이 당이 정말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느낌을 주기 어렵지요. 그것은 다들 예상하고 시작한 겁니다. 쌍권보다 4명의 의원이 앞서 발표된 이유로는 전한길 씨가 꼽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윤 인사이자 부정선거론자인데요. 윤상현, 장동혁 의원 그리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최근 전한길 씨와 함께 행사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전한길 씨의 입당 문제로 당이 발칵 뒤집혔는데 막을 제도는 없다는 입장이 지도부에서 나왔습니다. 입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는 없죠. 곳곳에서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는데 과연 혁신위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네, 은어가 오늘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몰매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몰매를 누구한테 맞았을까요? 오늘 비대위원 회의에 참석했으니까 예. 오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박덕흠 비대위원이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아는데 그 자리에서 비공개 회의 사항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어제 내놨던 혁신안 그중에 인적쇄신과 관련해서 4명의 실명을 언급했잖아요. 그분과 관련해서 이게 윤희숙 혁신위원장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혁신위원 전원의 의견이 합치된 결과인지 이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오늘 최용두 의원이 혁신위원으로 활동 중인데 본인은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개인 의견이지 혁신위원회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라는 요지에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 측으로서는 비대위원회 자체에서는 윤희숙 의원의 개인 의견을 가지고 지나치게 정쟁화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윤희숙 의원을 좀 혁신위원장을 좀 몰아세웠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윤희숙 위원장은 몰매를 맞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혁신의 과정이 참 멀고 험난하죠. 저는 윤희숙 위원장이 지금 내걸고 있는 혁신의 방향 뭐 이것에 대해선 120% 공감합니다. 진정성도 인정하는데 그 혁신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당내의 모든 사람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내 갈등으로 비춰진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몰매라고 순화해서 자막은 표시를 해놨고요. 비속어를 썼죠. 그만큼 좀 격앙된 듯한 모습이 있었고 그 비속어기 때문에 국어 사전에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거나 문매를 맞거나 몰매를 맞을 때 쓰는 표현을 썼습니다. 따라서 비대위에서 비대위원들한테 대부분의 비대위원들한테 상당히 뭐랄까요? 본인 말대로 몰매를 맞은 그런 셈이 됐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몰매라는 표현이 나왔는지 조금 더 들어볼까요? 어제 그 신안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으셨나요? 다구리? 의회 때 있었던 얘기니까 그냥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습니다. 새 신안들이 좀 당내에서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좀 밀고 나가실 건지. 반발이 없으면 혁신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반발이 지금 우리가 해오던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이 당이 정말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느낌을 주기 어렵지요.
네, 정치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충격요법이었잖아요. 어제 실명을 4명을 거론을 했고 그중에서 2사람은 또 이번 전당대회 출마설이 돌고 있는 당대표 후보가 되고 싶어 하는 그분들이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데 바라보는 저희로서는 엄청 시원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용기를 냈다, 윤희숙 위원장이.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드는 생각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과연 실행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또 총선은 3년이나 남았는데 거취 표명을 하라는 얘기가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것인가? 불출마 선언을 하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면 과연 그 거론된 4명이 그걸 할 것인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일단 보기에는 그래도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뭔가 할 말은 했구나. 또 2차, 3차도 기대하시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혁신위원장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비대위가 전혀 당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나오는 얘기마다 전부 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전당대회에서 100% 국민 투표로 당대표 뽑아야 된다.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 같은 것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당원이 중심이 돼서 혁신해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무슨 국민투표 100%냐 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 입장 표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윤희숙 위원장이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비토 그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려면 혁신위원장은 왜 뽑았던 것이냐라고 다시 한번 반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대위는 그냥 형식적인 혁신위만 갖춰놓고 구색 맞추기로 그냥 윤희숙 위원장 임명을 해놓고 결국에는 비대위 마음대로 할 것이고 전혀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면피용으로 그냥 혁신이 만들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안철수 혁신위원장 며칠 만에 그만뒀는데 진배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을 대상을 특정함으로써 공론화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른바 8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마치 그 8대 사건을 쭉 나열해 놓고 보면은 모두의 책임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는데 일단 대상을 특정함으로써 인적 쇄신에 어떤 신호탄을 쏘아 올렸어요. 그런데 뭐 본인 스스로도 몰매를 맞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반발이 있을 것은 당연히 예상했을 겁니다. 지금 총선이 2년 8개월 이상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원들로서는 쉽게 어떤 불출마라든가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윤희숙 위원장이 2004년 사례를 언급을 했으니 본인이 그 당시에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37명이 불출마 선언을 하기까지 이르렀는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보면은 2004년에 4월 15일에 총선이 있었는데요. 총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2월 18일까지도 당시 한나라당의 인적 쇄신은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최병렬 한나라당 당시 대표가 소장파들에 의해서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지목이 됐습니다마는 본인은 못 나가겠다고 버텼거든요. 그래서 2월 18일에 최병렬 대표는 공심위에서 불출마 대상으로 발표가 됐고 예. 그 당시에 남경필, 원희룡 이런 소장파 의원들이 최병렬 대표하고 단판을 짓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 사례를 생각해 볼 때 윤희숙 위원장도 이게 한 번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앞으로 2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인적 쇄신에 관해서 그 기준이 기저로부터 광범위한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둬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본인이 성공시키지 못하더라도 그 기준이 남아서 당의 쇄신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당원에게 권리와 주권을 되찾아주는 방식으로 제도적 해결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역시 총선이 멀리 남아있는 상태에서 혁신위가 완수하지 못하더라도 그 제안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남아서 제도가 바뀌고 그 제도가 인적 쇄신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윤희숙 위원장께 꼭 드리고 싶은 고언입니다. 네. 광주 지하철 1호선 상무역이 침수가 됐습니다. 무정차로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상무역은 광주에서 상무중앙로와 또 상무대로의 그 교차로에 있는 바로 그 역이고요. 많은 광주 시민들이 오가는 지역입니다. 그 인근에는 또 김대중 컨벤션 센터도 있고요. 주요 상가들도 있고 또 아파트도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지금 침수가 돼서 상무역은 무정차로 통과 중이라는 것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각 광주 고속도로의 모습입니다.
순천 방향으로는 아예 지금 물에 잠겨서 교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막혀 있고요. 통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광주 IC에서 서광주 IC 양방향이 통행이 차단돼 있습니다. 차들이 지금 멈춰서 있고요.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물에 잠긴 곳에는 이제 침수와 관련해서 응급 처치를 하기 위한 차량으로 보이는 노란색 차량이 깜빡깜빡 등을 켜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 차량이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광주천의 모습 앞서 저희가 촬영했던 영상이고요. 실시간 화면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04년 차떼기 사태까지 언급이 됐네요. 네. 당시에 한 30여 명 정도가 불출마 선언했고 천막 당사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에 졌죠. 네. 한나라당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말대로 어떤 혁신이나 개혁에는 반드시 반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윤희숙 위원장의 인적 쇄신의 방법 내지는 순서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추진하더라도 우선은 가장 책임이 큰 사람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부터 쇄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람부터 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쇄신을 해야 많은 응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가장 당원들이나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것은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있었던 이른바 후보 교체 시도입니다. 그거는 당원들도 반대를 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정도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인적 쇄신을 주장한다고 하면 그 후보 교체 시도의 책임이 큰 사람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호가호의를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 뭐 실명을 거론하자고 하면 이른바 쌍권으로 칭해지는 분들하고 이철규 의원부터 인적 쇄신의 요구를 하고 거기를 해결해 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누가 봐도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먼저 언급이 안 되고 이른바 그 다음 단계 내지는 뭐 2단계 내지는 3단계 대상이 돼야 될 사람부터 실명 언급을 먼저 하다 보니까 당사자들도 반발하고 아니 저렇게 되다 보면 가장 핵심은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우려를 하는 당원들도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희숙 위원장은 본인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기자가 묻고 그 앞에 카메라 있는 거 다 보이는데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단어를 본인 입으로 먼저 꺼내는 것부터가 그런 모습부터 좀 혁신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만큼 감정이 격해져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네. 감정적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저는 김 의원님 지금 언급하신 4명의 실명을 먼저 왜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윤희숙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맡은 이후에 어떤 사람이 혁신의 대상이다라고 범위를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럼 자기를 지명해 보라는 듯이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얘기했던 것과 반박되는 행동들을 보였던 분들이 이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이 4분이었기 때문에 윤 혁신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1차 분으로 먼저 지명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뭐 이른바 쌍권 책임론이라든가 윤석열 정권 시절에 호가위했던 분들에 대한 인적 쇄신 이것도 저는 혁신위원장이 나름의 계획을 갖고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당은요. 일단 계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 절연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부정선거론 옹호하는 사람 절연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논리를 가장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전한길 한국사 강사예요. 네. 또
전광훈 목사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는 완전히 절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는 거, 저는 윤희숙 위원장도 그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혁신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 거죠. 송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하나하나 만들어 가다 보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 속도에 대해서 뭐 많은 당원이나 국민들이 아쉬워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질책도 잘 새겨서 뭐 혁신의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희숙 위원장이 본인의 어떤 발언이나 그 계획에 대해서 반발한 순서대로 쇄신의 대상을 언급하기 시작하면 그건 감정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계획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쎄요, 저 같으면 저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두 분이 제일 절박한 사안이죠. 이 이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구호로만 끝날까요? 이번에도 아니면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기대에 섞인 전망을 하십니까? 한 걸음 두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만은 한 번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 섞인 기대를 하지도 않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선이 지금 2년 8개월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선거가 멀리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혁신에 대한 유인, 절박함, 동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게 마련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도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2004년 한나라당의 인적쇄신 과정에서도 총선이 2달도 안 남았는데 얼마나 진통이 있었는지 그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한 번에 성공을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의미 있는 기준, 그다음에 의미 있는 혁신안을 제시하고 인적쇄신의 범위에 대해서도 일단 본인이 공론화를 시켜서 제시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저에서부터 그 기준이 널리 공감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살아남아서 어느 순간에는 폭발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앞으로 빠른 시일 내가 될 것인지 이것은 예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예. 자, 그리고 전한길 씨가 입당을 했어요. 일단 전한길 씨가 지난 14일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이미 밝힌 상태였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도 공개합니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습니다. 보수 우파 메인은 그래도 국힘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뭉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당에서는 저렇게 당원 가입을 하면은 그걸 막을 수 없게 돼 있나요? 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자 이제 입당을 해서 당원이 됐어요. 탈당을 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복당을 하려고 할 때는 뭔가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예. 당원 자격 심사를 하든지 뭔가 절차가 좀 필요하죠. 그런데 전한길 씨의 경우에는 온라인 입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6월 8일 날 온라인 입당 신청을 했고 9일 날 당원 자격을 획득을 했어요. 입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까지를 걸을 도리는 사실 없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온라인으로 입당한 경우에는 당으로서는 뭐 그걸 막을 제도나 어떤 그 시스템은 없거든요. 다만 지금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대로 뉴 어게인이나 또는 뭐 부정선거 여전히 그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혁신하겠다고 하는 국민의힘에서 전한길 씨가 지금 당원으로 저렇게 나 가입했어 당원이야 라고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본다는 것은 혁신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당원 자격 심사를 하든지 시당 차원에서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서울시당을 통해서 아마 입당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쪽 차원에서라도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냥 막아야 된다, 안 된다. 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미 당원이기 때문에 뭐 막을 도리는 없었죠. 그런데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4명 거치 정하라라고 한 4명 중에 들어간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며칠 전에 리셋코리아 그 토론회 열었잖아요. 아니 거기 강사로 초청받아서 그 만장하신 의원들 가운데서 얘기를 한 인물 아닙니까? 윤어게인을 주장하면서. 예. 그랬던 인물인데 지금 이 상황들이 막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미 당원이다. 그런데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황당하게 보여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서 혁신안 들고 나오면 뭐하나 참 공허하게 느껴지고요. 그 혁신안의 대상 중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들어있는데 그래 내가 빨리 거치 결정할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적 청산의 어떤 기준도 정확히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쌍권은 이미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한번 꺼냈다가 아뜨거라 하고 위원장 그만뒀기 때문에 그렇다면 쌍권은 1차에선 비껴가고 다른 사람 먼저 해볼까? 뭐 이런 심산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기준도 정해야 될 것 같고 전한기 씨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입당한 거 아닙니까? 이조차도 제대로 지금 사후에 걸러내지 못한다면 다른 혁신안은 너무 공허한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 입당은 막을 수가 없는데 출당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정당에 보면은 당헌에 대체로 당원 자격 심사에 관한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당 신청을 하면 가장 원칙적으로는 일주일 정도 기간 내에 당에서 당의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인지 심사를 해서 당원 자격 심사를 거친 다음에 입당을 통보를 해주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은 하루에도 수천 명씩 입당 원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온라인으로 입당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 씨 같은 경우도 저 전한길이라고 하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고 해요. 지난달에 본명으로 인터넷 입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의 기계적으로 입당 처리가 된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를 당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면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2015년에 그 참여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한나라당 팩스 입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이군요. 그때 2015년 11월에 김만복 전 원장이 팩스로 입당 신청해서 이미 몇 달 전부터 새누리당 당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니까 새누리당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김만복 전 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해 11월 10일에 부산시당 그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내려서 출당 권고를 했고 김만복 전 원장이 이걸 재심사해달라고 하니까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도 여전히 출당 권고를 유지를 했습니다. 명분이 뭐였냐면 그해 있었던 부산 지역 보궐선거에서 김만복 전 원장이 상대 당 후보의 사무소에 가서 격려 방문을 했어요. 그걸 해당 행위로 봐서 징계를 해서 결국 쫓아냈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전한길 씨에 대해서도 당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최근에 관련된 전 씨의 부정선거 관련된 일련의 발언들, 또 국회 토론회에서 했던 언동들 이런 것들을 해당 행위로 봐서 징계할 수 있는 겁니다. 출당 권고나 제명을 통해서 얼마든지 당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실행하는지가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 의지, 쇄신 의지의 어떤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예. 수가 없습니다. 징계와 나아가 출당도 가능하다. 하려고만 한다면. 근데 하려고 하는지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하려고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누가 그걸 합니까? 비대위원장이 하나요? 그게 이제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윤리위원회가 가동이 되려면 비대위원장이 지시를 해야 될 거고요. 절차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전한길 씨가 했었던 발언 내용이 정말로 출당이나 제명 조치에 해당하는 해당 행위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윤리위원회에서 하겠죠. 그러나 그걸 맡기는 것은 비대위 차원에서의 결론이기 때문에 네.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김용태 의원이 자신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계리 변호사가 우리 당에 입당하겠다라고 해서 긴급하게 입당 심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 당에 입당하지 않은 것으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온라인 입당한 과정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으니까 여기 들으신 것처럼 기계적으로 이렇게 자동 입당이 된 거죠. 전한길 씨와 관련한 윤리 가동 문제, 전 그것이 뭐 우리 당에 가려고 하는 방향, 그것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는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했었던 발언들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전 의문입니다. 예. 추종자 10만 명이 함께 가입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확인은 해봐야겠죠. 그리고 전한길 씨는 어떤 당권 주자를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에 무조건 전직 대통령을 끌어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한국일보가 통화를 통해서 취재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네, 10만 명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10만 명이면 확인이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당의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었던 책임 당원이 77만 명입니다. 예. 10만 명이라고 하면 8분의 1 수준인데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굉장히 우리 주변 사이에 많나 보이지만 지난 2024년 선거에서 부정선거 척결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던 자유통일당이
몇 퍼센트 득표했냐면 채 3%를 득표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화된 소수가 내는 큰 목소리가 우리 주변에서 크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있을까? 저는 굉장히 과대 포장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